이혼하려고 상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성관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각방 쓴 지 몇 년 됐어요. 이 몇 달이 굳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결혼은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저 표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나를 배려하는 것일까?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이 확인됐을 때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에 있어서 성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혼인제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관계에 성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하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정도가 아니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만약에 성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정락결혼 다른 의미가 있는 가장결혼인 것이지. 진정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냐면 매일같이 상담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아침밥 안 해준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한다. 나를 배려해준다는 걸 느낀다고 해요. 아내분 입장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나한테 돈을 안 준다. 생활비를 안 준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기투합하는 건 있습니다. 똑같이 성관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말 쓴 지 몇 년 됐어요.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양 배우자에 의해서 성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20대 때 30대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눈만 보면 딱 이거지만 노년은 안 그럴 것 같죠. 18살 때 감정이랑 88세 98세의 감정도 같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떨어지시고 오래 사시다 보니까 긴장감이나 이런 게 없으실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들 똑같이 있답니다. 질투도 나고요.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욕망도 있고 또 하면 좋고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안 할 거야. 우리 같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을 갖는 거지 우리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성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보조약품들이 있잖아요. 식품들도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약품을 드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보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셔갖고 서랍에 이렇게 거의 넣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랑 부부 관계할 때 만약에 하나를 드셨다고 하면 30알에서 29알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감이 왠지 외도하는 것 같아 하면 아내분이 그걸 쉬어봅니다. 근데요. 지금 25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 사실 성관계를 위한 보조약품이나 복용하시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젊은 분들 제발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걸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젊어서 양치를 제대로 안 하면 여기 뭐 치석 풀하고 끼잖아요. 그때 치과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먹는 것뿐이지 그거를 젊은 분들이 그거 드시는 연세 있는 분들을 갖다가 혐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욕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노노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부 관계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부분 그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혼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왜 했을까요? 나는 필요해서 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결혼할 때 사위하고 며느리들이 왔을 때 그렇게 반대해도 좋다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 요즘 말리지도 않아요.
말려도 될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뛰고 흥분하고 성관계 하고 싶고 솔직히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손잡았을 때보다 전기가 더 오고 이거잖아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 성관계라는 거는 사랑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나로 하금 성욕을 유발하게 하는 특정한 배우자, 특별한 배우자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런 욕구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면 나에게 있어서 남편이 이미 남성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이미 여성이 아니라고 하면 부부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한 힘이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한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내 쪽에서 만약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남편에게 주는 벌이 있어요. 말 안 하기, 밥 안 해주기, 잠자리 안 해주기, 진짜 화가 나면 3개 세트로 하나 줘요. 이게 처음에는 신혼 때 이렇게 살다 보면 며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서로 불편해, 그러다 보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꼭 한 다발 사오기 다 하고 맥주 한 잔 할까,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면 너무 좋아, 더 좋아, 그래서 비온 뒤에 뭐 땅이 굳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사유가 있습니다. 외도가 발각이 됐다라든가 나 몰래 뭐에게 돈을 보증 섰다가 잃었다라든가 친정에 갖다 줬다라든가 이렇게 큰 사유가 발생하면 몇 달간 이어지게 됩니다. 몇 달간 이 몇 달이 굳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하면 각방 쓰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만 될까요? 애정도 없어집니다. 대화도 사라집니다. 양가에다 소홀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했잖아요. 우리 잠자리 안에서 이렇게 됐어, 이 말 안 해요. 이상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고 가장 부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얘랑 말하기를 싫어요. 다른 이유를 냅니다. 다른 이유로 이 사람이 나 몰래 보증을 사갔고 어쩌고 저쩌고요. 이 사람이 저 몰래 친정에 돈을 빼돌렸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섹스를 안 해줘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섹스를 못해서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미안한 척하고 이렇게 한 번 툭 이렇게 치기는 했으면 풀어줬을 건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두 사람을 멀게 하는 게 결국 섹스리스고 두 사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잠자리 아닌데 결국 그거라는 말을 못하고 다른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만 결국 잠자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 좋아 남편이 나 모르게 1억 원을 친구한테 더 보증 섰다가 세상 내가 3년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던 적금을 깨서 갚아줘서 마음이 상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 잠자리가 서로 만족스럽고 정기적으로 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걸 극복해내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부가 헤어지지 않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 백신이 있으면 가장 좋죠. 이혼 안 하는 백신 예방접종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잠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잠자리가 원만하고 서로가 만족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라는 것이 제가 인제 상담을 해서 느껴본 겁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반드시 되죠. 성관계를 안 해준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몸이 기질적으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성교통이라든가 남성분 같은 경우 선천적으로 발기가 안 된다든가 이게 성적으로 약한 분인 경우는 이거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배우자가 원하고 치료를 권함에도 게을리해서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이때 이거는 치료를 게을리하고 거부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선천적으로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사실 이혼 사유가 되지 않듯이 성 기능이 약한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통증에서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를 안 해준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면 문제냐면 빈도수를 보면 남성분들이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표현해요. 상처를 받았다. 그 다음에 복수심이 생겼다 해서 무슨 복수심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하고 성관계를 하나 봐라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니, 제가 마치 밝히는 여자도 아니고 남편한테 내가 우리 성관계 한지 오래됐잖아. 할 때 됐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툭 한 마리 그냥 던지는 말 너네가 이렇게 밝히니 너무너무 모욕감이 들고 아내분도 그때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다시 너랑 성관계를 하나 봐라, 다시 해주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남편분은 아무런 말을 안 해도 거절당하는 그 자체로 모욕감이 들고 여자분은 너 내가 이렇게 밝히니 이 표현에 굉장히 모욕감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또는 내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거절하거나 모욕을 알려줬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상처가 생긴다고 하고 이혼하려고 상담 오셨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왜요? 배우자한테 특별하니까, 특별히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만의 사랑이라는 나만의 배우자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거절하더라도 상처되지 않게 예를 들면 여보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정도는 아마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섹스리스로 가는 과정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그렇다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분 정도가 결혼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안 됐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요런 거 제외하고 처음엔 뜨겁죠 성관계 원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섹스리스가 그 다음에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임신했을 때부터요. 임신을 하면 의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아주 위험할 때 빼고는 성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요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지 않다고 보니까 또는 요즘은 20대 때 임신을 주로 안 하고 30대 넘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섹스리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섹스리스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단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출산하면 해야지 했는데 출산하고 나면 여성이 몸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도 아예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애 낳아보셨잖아요. 애를 낳기 전하고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다르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모든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제 시간에 잘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모든 생활이 아이 중심으로 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 이때는 아내가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임신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성관계를 안 하고 자위행위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날은 될까, 저날을 될까, 아마 그날만 기다렸을 거야. 외도를 안 했다고 하면 근데 하나 기다렸는데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싹 손이라도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다 집에다 피곤해 짜증나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때는 아셔야 되는 게 아내분이 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한 게 처음이듯이 남편도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심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걸 거절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정말 짐승 같아 지금 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면 남자가 만든 삼촌이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후로 쭉 섹스리스 부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에 섹스리스 부부가 많이 발생하는 게 한쪽의 외도입니다. 특히 아내분들 입장에서 남편의 지도를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이후로는 성관계를 딱 단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더럽답니다. 더러워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마음에 받은 상처 배신 감성 이름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더럽다라는 건 다른 여자 했던 몸 섞은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아내분들의 99%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아내가 또 외도를 했을 때 아이고 남편분도 만만치 않죠. 다른 남자와 몸 섞은 여자 죽어도 못한다는 거. 그때도 더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이후로 쭉 섹스리스 부부로 가면서 결국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혼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이혼하시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성적인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부분들과 외도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원활해야 되고 아내에게서 남편분들, 남성분들에게서는 정기적인 성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내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서 아내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내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숫자적으로 적어요. 적은 건 인정하시자고요. 남성분들, 저는 정기적으로 정액이라는 부분을 발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성생활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내한테 아내분들 그런 얘기 출에 더러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않게 진심으로 남자들은 여보 이래 이해 좀 해줘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남성 여성의 신체적으로 본질적인 다른 부분은 왜 정기적인 성생활이 남성에게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각방을 쓰게 된 계기에서 노년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특징이 한쪽이 코골이가 심한 경우 있어요. 코골이뿐만 아니라 이빨 부적비적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굴러다니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셔서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리고 둔해야 되는데 아내분은 또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박을 하시게 되는데 아내분 입장에서 보면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한창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는 50대 때, 60대 초반 때 사실 노화로 인해서 코골이가 심해지게 되는데 그때 코골이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일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필요해서 각방을 쓰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부분한테 각방 쓰신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각방 쓰세요? 꼭 이유를 꼭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외도 때문이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코골이 때문에 하는 분들, 근데 왜 이혼하시려고요? 그거라서 따로 쓰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남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각방을 쓰시면서 한 번도 합방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는데 남편분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방을 쓰는데 안방 침대하고 안방은 아내가 쓰고 화장실 나는 저쪽 방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꼭 옆집 아저씨 방 하나 내준 것 같이 이렇게 취급하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받게 되고 뭔가 아내한테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다시 반방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물리적 거리는 요만큼 심리적 거리 이렇게 멀어지시는 경우가 많고 각방을 쓰시면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쓰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부부 사이 멀어지세요. 각방 안 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무슨 얘기야, 필요할 때는 합방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코골이로 인해서 내가 잠을 못 자는 불편한 요소만 제교를 한 거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자리는 정기적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는 걸 확인하는 게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잠자리 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치료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잠자리를 분리하지만 심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잠자리는 정기적으로 해야 멀어지지 않더라,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부부가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봤는데 뭘 그걸 가려서 해요. 솔직히 잠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부인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거꾸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장난처럼 가볍게 이런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니같이 지내는 부부신데 저분 나이 차이가 많으세요. 그분들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운전할 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한날은 길게 8시간, 9시간 이렇게 운전을 할 때면 아내분이 옆에서 하는 거는 간식도 까지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지만 남편이 졸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꼭 오르가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있잖아. 이 얘기를 하면 8시간, 9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조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네는 꼭 운전할 때 지루할 때쯤 성관계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은 나이대여서 쇼핑했어요.
그분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해맑게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게 운전하신대요. 그리고 집에서 아들만 셋 있는 분이었는데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남편분하고 장난을 그렇게 친대요.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리 와봐 해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방을 뛰고 자꾸 이러고 하시는데 그때 그분들 나이가 50대셨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아세요? 보면 굉장히 봐도 즐겁고 이렇게 생기가 두 분에게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밝은 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활하게 재미있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사람한테 가슴 깊이 있게 비수를 꽂지 않았을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모멸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때였겠구나 라는 게 떠오르시면 사과하세요. 미안했다고 그땐 내가 쑥스러워서 그랬다고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고 쑥스러워서 그랬다고 사과 한번 하시고 한번 과거를 되살펴서 한번 두 분 잠자리 하시는 거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옛날엔 어떻고 최근에는 어떻고 요즘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그건 본인들 머릿속에만 두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 불행한 사람이야 하는 얘기거든요. 어느 날 동창회 여자분들 아이버랜드 가면 찢은 선글라스 끼고 온 친구 하나 있어요. 갈 때까지 절대 안 벗어요. 명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두르고 와요. 그 안경 벗어보면 눈탱이 시퍼렇게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허세 부리죠. 뭐 때문에 맞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잘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아니 남편한테 맞고 살면서 명품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건 허세거든요. 불행해 보여요. 그리고 이 정도 나이다 보여요. 그게 진심인지 그러면 플라토닉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면 신이 조물주가 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이를 낳게 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신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신들도 서로 못해요. 그런 거를 인간이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고 플라토닉한 사랑, 아가페아적인 사랑 이런 거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한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초월한 사랑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시면 인어공주 하시면 되겠네요. 인어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남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불쌍해 보입니다. 성관계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분들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대시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해서 우리 부부관계 성관계는 굉장히 원활히 자주 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이혼할래요. 이런 분들 역시 못 봤습니다. 진짜로 못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이혼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성관계 하는데도 남편이 돈을 써서 내가 못 살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관계가 정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섹스리스 부부가 시작되는 부분이 출산 또는 모 소월이 황유원에 그런 게 있고 외도 발각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영원히 잠자리 안 할 거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즉시 이혼하세요. 왜 서로에게 불행을 안고 삽니까?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애 때문에 매일같이 지지구등상으로 사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아이한테 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차라리 각자 행복한 길로 가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리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든 이를 극복하고자 하면 진솔하게 대화 한번 하셔야죠. 결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 어려운 결혼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혼을 만약에 또는 죽음과 같은 깊은 암흑과 같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앞으로도 수십 년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못하십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왜 부부관계를 안 하게 됐지? 당신은 왜 나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거야? 나랑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나랑 부부 관계를 하면 불행해, 나랑 부부 관계하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왜 못합니까? 용기가 거죠. 용기를 가지세요. 내 배우자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성생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물로 신장 결석, 방광 결석, 요로 결석, 담낭 결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탈수는 우리 몸을 광산으로 만든다. 이것만큼 급작스럽고 격하게 통증을 발생하는 병도 드물다. 간혹 치료를 잘하고 방심할 즈음이응 또 재발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쌓이는 결석이라는 녀석이다. 결석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담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결석이 심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 요도에 존재하면 요로 결석, 담당에 있으면 담낭 결석이라 부른다. 그리고 담낭 결석이나 간에 있는 결석을 담석이라 말한다. 즉 담은 쓸개라고 하는 담당과 간에 하나여 사용하는 결석이다. 하여간 신체에 생기는 모든 돌을 결석이라 부른다. 1. 비뇨기계의 돌들. 결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조직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담당 및 간이다. 특히 신장에서 요도까지의 비뇨기에 결석의 발생이 흔하다. 결석은 물리적으로 미네랄인 무기질에 해당한다. 무기물이 결정으로 변하고 크리스털인 결정들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결석이다. 때문에 결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결정체가 아마도 소금일 것이다. 소금의 형성 과정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바닷물을 염전에 보내고 햇빛에 의해 수분이 증발되면 하얀 결정체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다. 즉 소금은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들이 수분이 사라져 결정체로 변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신체에서도 물에 녹아있는 무기물이 신체 수분이 부족하면 결정체로 변하기 쉬워진다. 특히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의 결정체 형성이 증가된다. 결정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대부분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다. 이런 형태는 결정체가 소변 형성 과정과 소변 배설 시 이동 통로의 조직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은 배설 과정의 결정체를 흡착시키는 물질로 이용된다. 이는 개울에 있는 돌멩이에 이기가 생성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소변량이 적기 때문에 배뇨 압력이 낮아져 결정체의 결집 현상이 더욱 가속된다. 이것 또한 개울에 물이 적어 흐름이 약해지면 돌멩이의 인기가 더 많이 끼는 원리와 같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신장과 요도 등의 결석이 형성되는 것이다. 결석이 직경 4 이하일 때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그 이상의 결석은 비뇨기에 남겨져 배뇨란과 함께 극심한 복통을 일으킨다. 간혹은 혈뇨나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결석의 종류는 결정체의 성분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결석은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하여 형성된 칼슘 옥살레이트이다. 특히 칼슘과 결석의 형성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결석 형성에 중요하다. 칼슘은 뼈의 주성분이고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양이온이다. 칼슘은 뼈에 부착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여 뼈를 단단하게 유지한다. 칼슘의 이런 역할은 콘크리트의 자갈과 같다. 콘크리트의 자갈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중요한 재료이지만 이를 점착하는 시멘트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뼈에도 콘크리트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다. 바로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물을 이용하여 물질들을 단단하게 붙드는 성질이 있다.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려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금 섭취가 적은 현대인은 뼈에 칼슘을 부착하기가 힘들다. 당연히 칼슘은 뼈에 침착되지 못하고 혈액순환 과정 중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쉽다.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약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병원에선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환자는 적극적으로 칼슘 섭취를 늘릴 것이다. 하지만 체내에 흡수된 칼슘은 나트륨 부족 때문에 뼈에 침착되기보다는 혈류를 따라 결국 신장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신장에 많아진 칼슘은 결석으로 발전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될 때도 혈중 칼슘 농도는 상승한다. 부갑상선 기능의 항진은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을 때 나타난다. 신체 칼슘의 약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한다. 약 1%의 칼슘이 세포 속에 0.1% 세포와 세포 사이와 혈장인 바깥쪽에 0.1% 각각에 분포한다. 이 0.1%의 칼슘 중 절반의 칼슘은 결정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유리칼슘은 칼슘량의 약 0.05%를 차지한다. 0.05%의 유리칼슘은 신경의 흥분과 근육의 수축 이완에 작용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혈장 내 유리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뼈의 결정질로 존재하는 칼슘을 용해시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유리칼슘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유리칼슘의 결핍은 칼슘 섭취 부족, 칼슘 흡수 부진, 칼슘 배설 증가 등이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칼슘과 나트륨 교환에 장애가 있어 나타나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칼슘 마이너스 나트륨 교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생명 유지를 위해 모든 근육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한다. 세포 사이인 간질 위에 있는 칼이온과 세포 속의 칼슘 저장고에 있는 칼슘 이온이 어떤 자극에 의해 칼슘 통로를 통해 세포질 내로 이동하면 근육은 수축된다. 이어서 세포질에 있는 칼슘이 세포의 칼슘 저장고와 간질액으로 원위치하면 근육은 이완된다. 칼슘의 간질액으로 이동은 나트륨과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다. 간질액의 나트륨이 세포질 내로 이동하면 칼슘이 간질액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질 내에 칼슘이 오는 간질액으로 이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혈중 칼슘 농도 감소는 부갑상선의 기능을 증진시켜 뼈로부터 칼슘 이온을 보충한다. 이렇게 증가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는 나트륨의 보충으로 세포질 내 칼이온이 간질액으로 이동하면 더욱 높아진다. 정상보다 증가한 칼슘 이온은 신장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결석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편 나트륨의 부족은 수분의 섭취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가혹은 지나친 수분 배설로 갈증을 증가시켜 과도한 수분 섭취를 요구하여 탈수를 더욱 부추긴다. 물은 갈증을 제거하는 물질인 동시에 대표적인 이뇨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나트륨 부족은 수분 부족이나 염분 결핍에 의한 탈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신장에 유입된 과도한 칼슘과 탈수는 결정을 형성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결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물을 많이 마시길 권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분명히 결석 예방과 배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의사들에게 소금은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어 있다. 의사들과 매스컴에 의한 저염식에 대한 홍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소금의 섭취를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길 권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대부분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도록 조절하는 신체 내 미네랄은 나트륨이기 때문이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는 원리이다. 물을 마실 때 물이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수분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신체 내 나트륨 보유량이 낮다고 판단하면 틀림이 없다. 반대로 억지로 물을 마시는 의지의 사람들도 간혹 있다. 평상시 물을 적게 마시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면 나중에는 갈증이 더 심해진다. 그 이유는 물이 가장 대표적인 이뇨제이기 때문이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수분 배설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나트륨의 배설도 증가하게 된다. 수분 보유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 나트륨이 결핍되면 칼슘은 더욱 가속되고 갈증은 더욱 심해진다. 탈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결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을 마실 때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소금 섭취가 정말 걱정스럽다면 물이라도 더 마시도록 노력하자. 물을 자주 마시면 이뇨 효과에 의한 결석 배설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담도의 돌들. 쓸개라고 하는 담낭에 형성되는 결석도 있다. 바로 담석이다.
당낭뿐 아니라 담관이나 간에도 담석은 형성된다. 담석에 대한 의학 정보에서 담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담석이 생성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담즙의 주 구성 성분인 담즙산과 인지질이 섞여 있는 미포성 용액 내의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질이나 무기염, 유기염 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침전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담즙에 용해되지 않지만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이나 인지질과 함께 작은 미포를 형성하게 되면 담즙에 용이 되어 용액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이 과포화 상태가 되므로 침전되어 담석이 형성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인자는 고령, 인종, 유전적 경향, 고지방 식이, 비만 및 체중 감소, 임신, 경구용 피임제와 같은 약제, 당뇨나 장결핵 등의 전신 질환 등이 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형성에는 담즙의 콜레스테롤 과포화, 담즙 내액화, 담낭의 운동성 저하의 세 가지 인자가 작용한다. 색소성 탄석의 위험 인자로는 인종, 만성 용혈성 질환, 간경변증, 췌장염, 고탄 수화물 저지방식이 등이 있다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보듯 담석의 원인 물질은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다면 담석의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과도한 지방식과 체내 합성 때문이다. 1차적으로 채식 위주의 좋은 식단을 차리면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은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비만하지 않는데도 곧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사람들도 흔하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점은 탈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탈수가 어떻게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생성에 관여하는지는 곧 콜레스테롤 혈증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결국 탈수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하고 탈수에 의해 콜레스테롤과 무기염류 및 유기염류의 침전은 가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콜레스테롤의 침전물은 담도나 담관의 직경보다 커져 대출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도 탈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담관의 직경이 더 크다면 어지간한 크기의 담석은 쉽게 배출될 것이다. 하지만 탈수는 담관의 크기도 작게 만든다. 담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이다. 탈수 시에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과 세포 사이의 간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 세포로 구성된 담관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싱싱한 포도송이와 건포도 송이를 상상할 때 그 부피가 어느 쪽이 크겠는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다. 이처럼 탈수는 콜레스테롤 침전물의 형성뿐 아니라 담관의 직경을 작게 한다. 담석의 형성과 담관의 협착은 담즙 분비를 방해하고 심하면 담즙 배출은 멈추게 된다. 이는 명치와 오른쪽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메스꺼움과 구토, 소화불량, 황달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담석의 가장 큰 원인도 탈수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리고 좋은 식단과 함께 신체 탈수를 교정함으로써 담석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자. 탈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좋은 소금을 적당량 마시고 먹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이 글은 박의규저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를 읽고 정리한 글입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일본 세류라는 정형시처럼 옷을 17글자의 운율에 맞춰 지어도 재미있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해도 좋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쓴다.
세이르카 국제병원의 히노아라 시계 악기 박사는 104세의 생일을 기념해 10월 4일 104세의 104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소년처럼 솔직한 감정이 넘친다. 참고로 박사는 98세부터 하이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만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풍요를 즐길 수 있다. 그저 묵묵히 걷기는 아쉬우니 치매 예방을 겸해 짧은 시를 지으며 잠시 시인이 되어보면 어떨까? 그럴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만큼 멋진 시상도 퐁퐁 솟아오른다. 작가 중에도 작품 제목이나 줄거리를 생각할 때 걷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교토에 있는 철학의 길은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거리며 사색의 장교다고 해서 생긴 유명한 산책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산속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산길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동서복음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 튀어나온다.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이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이상은 책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 내용은 본인이 건강에 좋은 신발에 대한 정리를 그리다. 현대인이 멋을 내기 위해 신고 있는 신발은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였다. 걸을 때 좋은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맨발로 걷게 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은 모래사장이나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 맨발로 걷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걸을 때 맨발과 같은 최적의 조건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52개의 뼈와 32개의 근육, 214개의 인대 이에 붙어있는 혈관, 수많은 신경 그리고 림프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충분히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한다. 본인이 많은 책,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관련된 내외 전문 서적을 찾아서 공부하고 실제 여러 종류의 신발을 신어보았다. 내 기준으로 내린 결론은 1. 밑창이 아주 얇으면서도 신축성이 있고 잘 떨어지지 않는 신발. 2. 신발을 돌돌 말아서도 밴드로 묶어서 가방에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 신발. 3. 발가락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는 볼이 넓은 신발. 4. 많은 혈관이 지나가는 발등의 혈관을 압박하지 않고는 신발. 5. 지금까지 신어왔던 신발보다 2-3cm 더 크고 볼이 넓은 신발. 6. 큰 신발을 신어도 잘 벗겨지지 않도록 신발끈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신발. 본인이 이런 신발을 찾기 위해 비싼 수제 구두 만들어서 신어도 보고 외국 살면서 발이 편하여 애용하던 영국제 락포트의 큰 신발도 신어보고 대부분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ABC 마트에서도 찾아 사 신어보았지만 내 기준의 신발을 찾을 수 없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비슷한 신발을 찾았다. 바로 필맥스라는 볼 넓은 신발이다. 가격도 구두 가격의 14밖에 되지 않는 4만 원 정도였다. 즉시 사장 연락처를 확인하고 보문동 가깝지 않은 홍제호 사장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런 신발을 만들게 된 동기면 기본 신발에서 여러 기능성 신발까지 계속 확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금은 처음 이 신발을 만났을 때보다 트레킹 샌들, 일상생활에서 신어도 보기 좋은 신발,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등 여러 종류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나의 바로 위 친형은 50대 초 직장을 그만둔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힘든 프로 골프가 되었는데 많이 걸어서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면서 병원 다녀서는 차도가 없어서 벌침을 계속 사서 직접 맞고 있었다. 족저근막염 정도는 4만 원 하는 필맥스 신발만 신어도 나을 수 있다고 하였더니 믿지 않다가 내가 항상 신고 다니는 것을 보고 2켤레를 사서 신은 지 6개월 되었다. 족저근막염도 좋아졌고 더 좋아진 것은 골프를 칠 때 마지막 몇 홀을 남겨두고는 항상 발이 피곤해서 골프를 망치곤 했었는데 이 신발을 신고 골프를 쳤더니 치고 나서도 발이 많이 편하다고 하였다. 여러 책들을 읽고 내 블로거에 글들을 정해서 올리곤 하였는데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를 글 속에 넣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런 신발을 찾기 위해서 힘들었고
또 그동안 많은 돈을 허비하였기에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정 브랜드와 그것을 만든 사장 이름도 올린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이다.